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민법을 같이 해야 될, 이름은 아시죠? 우성엽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이 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특히 뭐 중개법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좀 했겠죠. 기본적으로 이 민법은 중개사 과목의 거의 한 절반이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이 돼야 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용어라든지 그런 게 막히진 않기 때문에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자기 좋아하는 형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시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예습은 우선 할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알아야 예습을 하는 거니까 복습을 하시고, 복습도 지금은 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책도 없죠. 인문서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인문서지. 그래서 복습도 책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서 복습을 하셔야 되지, 책을 보면은 너무 늦어요, 진도가.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동영상을 해서 따라오시고, 다만 이 수업만 듣고 이제 집에를 가서 그날 수업에만 충실하느냐, 아니면 남아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걸렸는데, 통상 7월달쯤 돼서 보니까 7월달쯤 돼서 이제 공부 좀 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1월, 12월, 1월, 2월에 좀 후송세월을 하고 꼭 3월달부터 공부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7월달쯤 되니까 항상 급해지더라는 거예요. 7월달 되니까 항상 두 달만 빨리 할 것, 두 달만 빨리 할 것, 항상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은 한 두 달 일찍 공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좀 일찍 해줘야 나중에 급해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든 뭐 안 되든 관계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내가 제대로 공부한 건 3월달이다, 다 이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조금 출발을 해달라는 거고, 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알아보겠나요? 알아보나요? 오늘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첫날이라고. 원래 글자가 제가 잘 못 알아봐요. 제 글자를 가벌병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빨리 쓰고 빨리 지우고, 말도 오늘은 좀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말이 이게 한참 빨라질 때는 저도 자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일 많아. 우선은 영어도 모르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또 걸리죠. 그 다음에 말도 빠르죠. 여러 가지가 극복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제 필기는 신경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나중에 강의 노트가 따로 나가요. 왜냐하면 듣는 거하고 쓰는 거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듣다 보면 못 쓰게 되고, 쓰다 보면 듣는 걸 놓치니까 강의 노트가 1월달부터 나가니까, 뭐 필기는 시험 칠 때까지 안 하셔도 뭐 별 상관이 없는 거고, 듣는 거나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오늘은 뭐 크게 기초죠. 뭐 더 크게 들어갈 생각도 없고. 자, 우선 이제 공법을 했나요? 공법 수업이 내일입니까? 이 113페이지를 115페이지를 펴놓으시죠. 115페이지를 펴시면 요 인문서 이제 첫머리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 오늘은 워밍업 좀 하고 가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민법이죠.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서 이 대비되는 법이 공법이란 말이에요. 이 공법이 여러분이 내일 배우는 그게 공법이 아니고, 그거는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고, 실제 공법은 어떤 법이든 개인과 국가와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면 그게 다 공법이에요. 그럼 이제 민법은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데 공법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 개인 대 개인하고 개인 대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라고 했는데,
개인 대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여러분이 평소에 하면서 살거든요. 어떤 걸 하고 살았습니까? 예?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는 거,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등기하는 것. 그럼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러 가는 자는 개인이죠.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곳은 구청, 국가기관이죠. 그럼 그게 개인과 국가기관의 행위란 말이죠. 그 다음, 자, 이 강남하고 분당에서 서로 간의 쓰레기 하치장을 가지고 강남구에다가 넣을 거냐, 혹은 분당에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넣을 거냐 가지고 강남구청장하고 분당 있는 그게 구청장하고 싸움할 수 있죠. 그거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공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크게 개인과 국가기관의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데, 자,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내일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에요. 철거 명령을 때린다든지, 개발하니까 제발 정개축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건축허가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항은 전부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처음부터 정부나 힘이 약한 개인과 국가기관은 힘이 세죠. 그럼 처음부터 불평등한 관계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힘이 약한 개인에게 뭔가를 규제하고 지시할 때는 그 전에 베이스를 많이 깔아줘야 돼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청문회를 거친다든지, 이의신청을 받게 한다든지,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하고 사후에 토지를 보상했으면, 토지를 가져갔으면 수용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은 평등한 개인과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든 누가 손해를 보든 말려주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겠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였거든.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려주는 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뒤집어서 그럼 처음부터 12살짜리하고 24살짜리하고 계약을 하면 이건 처음부터 불공평한 확률이 있죠. 그럼 그 계약은 말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평등한 개인과 평등한 개인이 게임을 하는 거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된다면 또 보완하는 반드시 그 방법이 법 규정에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손해를 보는 것도 이익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의사로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과 공법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첫 테마를 해야 될 게 권리라는 거예요. 자,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기를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소를 받기로 결정을 내리고 소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미리 갑이 딴소리 못하도록 대금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죠. 그럼 돈은 미리 주놨는데 와야 될 날짜에 소가 와야 되죠. 소가 안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돈 줬는데 소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밤에 복면 쓸래요? 법원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네. 자, 개인 간의 약속이 누군가의 그 약속 위반을 이유로 깨트려져도 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그건 야만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계약이 누군가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소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요 이익이 침해됐다고 느껴지면 약속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적어도 갑도 신뢰하고 을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누군가가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걸 우리는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가 뭐냐면 그 내 권리인데 그 사람이 그런 권리가 다 있었어, 이런 말은 쓰고 살았나요? 법 공부하기 전에도 그 내 권리인데 이런 말은 자주 썼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썼다. 평생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권리라는 말을 내뱉고 산단 말이에요.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를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갑하고라고 친구 사이에 약속을 하기를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9시가 될 때까지 갑이 안 나타나. 그럼 어른 4시간 바람 맞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 갑을 끌고 법정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똑같이 어른 친구하고 약속을 함으로써 뭔가 갑한테 기대할 게 있었는데 그게 침해됐죠. 약속이 깨졌으니까. 근데 아까는 약속이 깨지면 법에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약속이 깨져도 법에 못 가죠. 그럼 어떤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법에 못 가는 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반드시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 예컨대 갑이 문 조금 더 열면 안 될까 이제 어떻게 고정해서 올해는 반드시 뜯어 고쳐서 어떻게든 뭔가를 수를 내야 됩니다. 이 맨발로 하는 거 보이죠? 안 보이나요? 그 1년 동안 저하고 수업할 때 저는 맨발로 수업을 합니다. 더워서 몸에 열이 많았어. 몸에 열도 많은데 나라에도 지금 열받게 하는 일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이리저리 이제. 자, 갑이 연탄 공장 하나 해봐야 되겠다. 연탄 공장 하면 요즘 돈 좀 번다더라. 그래서 구청에다가 연탄 공장 허가를 받아서 연탄 공장을 한적한 시골에서 합니다. 근데 한적한 시골에서 연탄 공장을 하게 되면 이 연탄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시골에는 변화가 생겼겠죠.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앞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단 목욕탕을 자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탁도 자주 해야 되겠죠.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구청에다가 왜 하필이면 조용한 우리 동네에다가 연탄 공장을 들이냐고 그 연탄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시위를 하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전하기 위한 시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위대의 대표는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해서 구청장하고 협상을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구청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구청에서는 그 주민들의 입장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뭔가를 협상하러 갈 때는 가스통을 들어요. 요즘은 가스통 대신 촛불이 대세라고 하더만 양초 엄청나게 팔린다고. 자, 그럼 가스통을 들고 한 사람은 들고 가고 한 사람은 불 땡기고 있고 옆에서 한 사람은 말리고 있고 어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이 돼. 그래서 구청장이 굴복을 해서 연탄 공장을 결국은 이전해 주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구청 옆에는 홀로 마스크를 쓰고서는 연탄 공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굴까요? 목욕탕 주의. 자, 이 목욕탕 주의는 그동안 우리 동네 졸지에 목욕탕이 연탄 공장이 하나 들었음으로써 원하지도 않는 경제적 수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럼 이렇게 경제적 수익을 누리고 있다가 목욕탕이 이전하게 되면 그 이익이 침해되게 생겼죠. 그럼 법에 가서 그 목욕탕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집 앞에 땅값이 뛰었는데 정권 바뀌더만 행정수도가 이전이 안 한대. 그럼 땅값이 떨어졌죠. 그럼 내 이익이 침해됐죠. 그걸 가지고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같은 이익이 침해돼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을 누리다가 침해돼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는 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반사적 이익은 실제 행정법상에 있는 개념이에요. 다만 민법에서 굳이 행정법적인 반사적 이익을 설명해 준 이유는 권리라는 개념은 아무리 내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게 추상적이라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보고 나서 권리를 딱 보면 이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이게 이런 것 같은데 말은 못해도 느낌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서로 대비되는 걸 함으로써 서로 공부를 잘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을 비교하고 동시행과 유치권을 비교하고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권리들을 서로 비교하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공부는. 자녀 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나요? 자녀. 총각 전부 결혼 안 한 건 아니겠죠? 자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나요? 공부 잘하나요? 그 성적표 받아온 날은 기분 안 좋겠네. 집에서 밥 주나요? 근데 밥 주면서 이런 생각도 들죠. 한 번씩은 성적표 받아오고 그 다음날 밥 해줄 때는 아이씨, 밥 너무 가나, 이런 소리가 속으로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걔는 모를까요? 걔도 눈치가 있는데 알겠죠. 그럼 걔가 38등 하던 시험지를 들고 와서 자기도 안심 편하게 마음 놓고 부모한테 눈치 안 보고서 제대로 밥을 한번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8등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반에서 40등 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돼. 그래서 반에서 40등 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니는 몇 등 하는데 40등, 38등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겠대. 공부는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이런 개념. 권리는 침해당하면, 내가 침해당하면 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법에 가면 적어도 국가를 통해서라도 무언가 보호하는 힘을 가질 때, 법이 보호하는 힘을,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권리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 자, 그럼 내가 화가하고 그림을 하면서 초상화 한 점을 부탁하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화가를 통해서 어머니 초상화 한 점을 부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림을 안 그려줘. 그럼 이익이 침해됐죠. 나는 강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준 돈 달라고 한다든지 성금 줘놨으면, 또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적으로 해야 됩니까? 법정에 가야 됩니까? 그럼 법적으로 가야 되지 개인과 개인이 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럼 그 법에 갈 때 갑을 법정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갑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갑은 없고 갑의 와이프가 있다든지, 혹은 갑의 친구인 다른 화가가 있으면 어른 갑의 와이프나 갑의 친구를 데리고 법정에 갈 수 있다.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요 힘은 주거나 사나 지하고 계약했던 특정인만을 데리고 가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죠. 그럼 같은 권리라도 그 권리가 특정인만을 향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갑열한테 집을 팔았는데 을이 잔금도 쳤고 등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짜 잡아서 이제 이삿짐 들고 가니까 방을 빼줘야 될 갑이 아직까지 짐조차 안 뺀 거죠. 그럼 여러분은 갑한테 이제 내 집이니까 방 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웬 노숙자 하나가 들어와서 집 좋네 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니 누구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어른 누구하고 계약했나요? 자, 어른 계약은 갑하고 했나요? 집 사고 파는 계약은 갑하고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 본 병에게조차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안 나가면 법정을 통해서 퇴거 청구 소송할 수 있죠.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힘,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요 힘, 권리는 특정인에 대한 겁니까? 내 집에 있는 누구든지입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힘을 행사하는 힘,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힘을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는 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채권이라는 단어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그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그럼 쉽게 말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길다고 좀 압축해서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는 거니까 대인효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대인효를 가진다. 그럼 누구한테는 행사하고 누구한테는 행사 못하죠?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누구한테나 똑같은 게 절대적인 거고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대인효를 가진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효 또는 상대효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데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랍니다. 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누구든지 내 나라냐, 내 거니까. 내 집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나가란 이야기예요. 처음 보는 자든 계약한 자든.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이 누군지는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한 효력이니까 대세효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에 있는 누구든지 나가라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절대효를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물건은 절대적인 효력, 채권은 상대적인 효력, 이렇게 가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특정인한테만 힘을 행사하는 채권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힘을 행사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물건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 간의 행동, 양식이 있을 거고 채권을 만들어내는 두 사람 간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하기를, 자,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물건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볼 건지, 어떤 행동을 하면 물건행위로 볼 건지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하면 채권행위,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하면 물건행위, 이렇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 사회에서 두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서는 저건 우리가 미리 만들어 온 약속에 의하면 채권행위 같은데, 그럼 채권이 하나 탄생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기지 않는 거 보니까 물건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럼 물건이 만들어졌겠는데 라고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것이요. 갑과 을이 주택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끝난 겁니까? 앞으로 할 일 남았습니까? 중도금 치고 잔금 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까? 등기이전 해주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은 계약한 것으로서 종결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 계약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약속에 의하면 채권행위죠. 그래서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법이 바로 채권법이에요. 모든 계약은 하게 되면 계약을 앞으로 해 나가든 중지하기 위해서든 끝내기 위해서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식당 예약을 하면 식당 예약을 취소를 하든 실제로 그 식당에 가서 본계약을 하든 예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긴다 안 남긴다? 그럼 그 예약도 항상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는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갑이 을한테 주택을 팔기로 했으면 을은 갑한테 주택 소유권을 하나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럼 그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아니 지금 계약을 하면 이게 채권행위라면서요.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이 나옵니까? 물건이 나옵니까?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채권이 나오겠죠. 그럼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는 당연히 채권인 겁니다. 물건이 아니고. 채권행위를 통해서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면 채권이 나오겠지. 간장 만들었는데 간장 나와야지 고추장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 이전을 마쳐버리면, 등기 이전을 해주고 나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주택 사고 파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나는 20년 전에 누군가한테 집을 팔고 또는 집을 사고 나한테 집을 판 사람이나 집을 산 사람을 마지막에 잔금 치고 등기소 앞에서 인사하고는 더 이상 본 적이 없어. 그 사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더 이상 만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이전 등기 행위라는 행위를 마치고 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기지 않죠. 그럼 이건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약속에 의한다면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그럼 물권행위는 물권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주택을 사용도 할 거고, 이제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도 받을 거고, 지한테 필요 없으면 처분도 하나요? 그럼 만들어진 물건이 보니까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가능한 물건이 됐죠. 그런 걸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이 만들어지고,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하면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하면 물권행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카메라 사고 파는 계약을 하면 채권이 나와. 그리고 카메라를 받으면 물건이 나와.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채권이 나와. 등기를 받으면 물건이 나와. 그래서 항상 계약만으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어리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함으로써 어른 갑한테 주택 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계약을 샀으니까, 주택을 샀으니까 주택 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갑한테만 행사하나요?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다 행사하나요? 그러니까 채권이잖아. 특정인한테만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 특정인한테만 행사하는 힘, 그게 채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갑이 을한테 자기 주택을 담보로 3억을 빌려 쓰기로 하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이 저당이나 건저당을 요구할 수 있죠. 이 저당이나 건저당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하죠. 등기를 한다고 했죠. 등기가 바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것은 등기 없이는 물건이 없어요. 그럼 이 건저당은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럼 이 이전 등기 행위는 아까 채권행위라고 하던가요, 물건행위라고 하던가요? 그럼 물건행위를 했으면 물건이 만들어내겠죠. 건저당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어리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주택을 경매에 갖고 갈 수 있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자가 돼 있어도 물건은 세상 사람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로 바뀌어 있든가 말았든가 경매하러 갈 수 있어야 되나요? 그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병은 이 주택을 사면 등기를 받았죠. 이 병은 물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병도 물건자죠. 그럼 병도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하는 거니까 갑한테도 내 집에서 나가라, 을한테서도 아니 왜 내 등기부대 내 집인데 내 집에 내 등기에 왜 엉뚱한 자가 나와 있냐, 빨리 지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을도 물건을 가지고 갑병도 물건을 가지고 같은 물건을 가진 자들끼리 충돌했다, 안 했다? 그럼 이제는 같은 권리를 가진 자들끼리 싸움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우선하는지를 결정을 내놔야 된다. 그게 권리의 우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했죠. 지금 권리가 뭐지? 라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에 어떤 게 있지? 그런 권리끼리 부딪히면 누구를 앞세우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집의 소유자가 누가 된다는 거지?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지? 그까지 와야 된다. 그럼 그게 이제 권리의 우열이란 말이에요. 그 입문서 115페이지를 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제거 위에 채권행위와 물건행위 있나요? 자, 넷째 줄에 가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다. 있죠? 그 노란색 형광펜 이런 거 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연필이나 아무거나 가져와서 쭉 끄면 돼. 그냥 뭐 이게 더 공을 들여요. 이게 이 입문서에 공 들이면 안 돼요. 기본서에 공을 들여야 되지. 입문서에 말라 이 공을 들여. 이거 2달 쓰고 나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버리지는 마세요. 그 화분 받침대 하면 돼. 화분 받침대 해야 되니까 버리지도 말고. 자, 그 밑에 가니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 행위로서 채권 행위와 구별되는데 이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있죠? 지금 설명을 듣고 이 글자를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처음 읽었으면요. 설명 안 듣고 읽으면요.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겁니다. 차라리 외국어는 나. 외국어도 아닌 한글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그래서 책으로 예습을 하든 처음에 복습을 하든 하지 말란 이야기는 실력이 안 돼서 안 돼. 아예 볼 능력이 안 돼, 이 책을. 그래서 보지 말란 이야기. 그 스트레스는 팍팍 받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이 공부를 하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와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하더래.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공부를 어머니가 학교 공부하라고 했을 때 그 공부를, 이 공부하는 거 반만 했으면 이화여대는 갔다는 거야. 말 없어도 간다는 거야, 말 없어도. 자, 요즘은 이화여대 가려면 말이 있어야 되죠. 자, 그게 이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렇게 구분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52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물권 있나요? 특정 독립 현존하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물권과 채권을 비교를 하기를,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채권은 물건이 아닌 특정인, 사람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 자, 그 밑에 이제 글자를 보니까 두째 줄 끝에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다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채권은 상대효를 가지고 물권은 절대효를 가진다고 했죠. 그게 그 말인 거죠. 그 특정인, 골라가면서 힘을 행사하는 것과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하는 것.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155페이지를 가면 물건의 우선적 효력 재료에 있습니까? 있나요? 그거 보러 온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 공부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에서 하지만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이겁니다. 물건의 우연. 그래서 실제 어떤 어려운 이론도 푸는 것은 기초 갖고 푸는 거예요, 원래 다. 그래서 오늘 하는 요게 가장 기초면서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 자, 이 권리의 우열인데 첫 번째 이제 기준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자,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입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문장 하나죠. 공부 처음 합니까? 공부 처음입니까? 이 아는 글자 한번 찾아보시죠. 모르는 글자 말고. 네? 소유권이 뭔데? 암기력이 좋아서 빨리 가겠는데요. 자, 공부 처음 하면 아는 거 이거죠. 충돌, 언제나 우선. 요거 말고 아는 거 없죠? 공부 처음 하면 그런데 뭐. 그러니까 책꽂이만한 소리가 이거죠. 문장 하나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헤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계속 복습을 해서 쌓아야 됩니다. 처음에. 자, 이제 권리가 가진 기능은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기능을 다 가지나요? 기능이 다 있나요? 내가 내 물건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남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다 가지는 물건, 이런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합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권리의 기능이라는 요 5글자가 글자가 길어서 조금 압축을 하면 줄이면 이렇게 나온다. 권능이라고 한다. 그럼 권리와 권능의 차이는 권리는 자동차고 권능은 부품이에요. 그럼 자동차에도 핸들이 있을 거고 악셀이 있을 거고 와이퍼가 있을 거고 각각의 기능을 달리하는 부품들이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권리도 그 권리 안에는 사용하는 기능도 있고 수익하는 기능도 있고 처분하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의 기능을 줄여서 권능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세금 3억을 주고 남의 집에 새 들어가서 계약기간 2년 동안 살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세를 살면 계약기간 동안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사용 수익은 하나요? 세입자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중간에 남의 집을 팔아먹을 수는 없죠. 그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나요? 2개밖에 없나요? 그럼 제한됐네. 그럼 기능이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건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이긴 한데 사용 수익은 가능합니까?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은 있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는 제한물건을 앞으로 용익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런 용익물건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앞으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사용 수익은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은행에 돈 빌리는 흔히 우리 저당권을 보니까 은행에 3억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3년 동안 빌려 쓰기로 하면 3년 뒤에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못 믿으니까 돈 딱 빌리자마자 대출 딱 받자마자 은행 직원이 돈 빌린 자 옆에 따라 붙어서는 같이 살자고 따라 놓죠. 돈 빌리니까 은행 직원이 집 하나 같이 안 사던가요? 돈 갚을 때까지 못 받나요? 자, 저당권은 은행에 돈 빌렸다고 해서 은행이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한다 못한다? 여전히 주택은 집주인이 사용하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팔 수 있나요? 처분은 합니까? 처분은 가능한데 사용 수익은 안 되죠. 기능이 다 있나요? 제한됐나요? 그러니까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이긴 한데 처분은 가능한 제한물건을 우리는 앞으로 담보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담보물건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전세권도 제한물건이고 저당권도 제한물건이죠. 그럼 이제 아까 가진 의문, 왜 은행이 갑의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받고 돈을 빌려줄 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자도 물권자죠. 같은 물건이 충돌했죠. 근데 은행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죠.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그럼 이제 보죠.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은행에서 내 주택의 기존의 등기부등본에 뭐가 등기부등본에 다른 은행이 붙어 있는지는 열심히 살펴보죠. 그런데 갑한테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앞으로 돈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묻지 않던가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 한들 내가 항상 그 사람한테 이길 수만 있다면 나는 물어볼 필요가 없던 거죠.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이 우선하죠. 그래서 은행은 묻지 않습니다. 왜? 누가 나오더라도 내한테 지니까. 그래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저당을 잡으면 그 집의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든가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문구 하나에 매달려서 이 기준이 없다면 은행은 신경을 썼어야 돼.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사실은. 자, 첫 번째 기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성립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기본입니다. 자, 은행에 1번 저당 국민은행이 있고 2번 저당이 하나은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은행 두 군데가 있다가 갑의 주택이 빚잔치를 하면 이 저당권은 같은 제한물권이죠. 이 제한물권자 둘이는 서로 싸움합니까? 돈 찾는 순서가 있습니까? 왜요?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같은 제한물권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기준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행사했다는 걸, 먼저 성립했다는 걸 뭘 보고 느끼나요? 먼저 등기된 자.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등기된 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같은 제한물권끼리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었을 때는 순서에 관계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했고, 제한물권끼리 붙었을 때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 이게 공부하기 전에도 알았던 상식이죠. 이게 시험 놓을까요? 이런 거 놓으면 우리 두 달 하고 시험장에 가면 돼. 자, 이렇게 보자. 을이라는 자가 갑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4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병이라는 자가 6월 1일 날짜로 전세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남의 아파트에 세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은행에 이미 건저당이 깔린 상태였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은 소유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다 물권자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이 사람들 돈 갚으면 끝이니까. 갑이 돈만 갚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갚지를 못해서 이 저당권이 만약에 경매로 팔려나가면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자도 이 집을 살려고 오는 거고 거주하려고 왔는데 거주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죠. 이제 부딪혔죠. 저 병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이 세입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왜요? 그래서 같은 제한물건끼리 충돌하면, 전세권도 제한물건이죠. 같은 제한물건끼리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합니까? 그럼 6월 1일 전세면 4월 1일보다 늦죠? 그럼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자가 2월 1일 날 전세였다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때는 쫓겨나지 않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을이 병이 6월 1일에 전세였다면 쫓겨나죠? 이자 억울할까요? 병은? 뭐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 병이 이 집에 전세를 살려고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을 떼봤나요? 안 떼봤나요? 등기부등본을 떼기만 떼면 저당권이 있다는 거 보고 들어갔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나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를 맞았을 때가 억울한 거지, 예측된 것을 했을 때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국민이 억울합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줄 알고 콱 찍었는데 권력은 딴 사람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지, 그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자를 손가락이 없대. 지금 다 대통령 한번 나올 때마다 찍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손가락 하면서 잘라 사서 이제는 더 이상 자를 손가락도 없대. 이제 그게 국민들의 심정이에요. 지금 물러나야 돼. 지금 트럼프도 됐는데 빨리 물러나야 돼. 트럼프가 여자 상대하겠나요? 그럼 우리도 우리지만요, 미국은 더 큰 재앙입니다. 지금 미국이 더 폭탄 맞은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갈 사람이지만 미국은 앞으로 4년이에요. 앞으로 4년. 요렇게 됐는데 2월 1일 전세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럼 경락받아 와본들 쫓아낼 수 없으면 병이 살다가는 걸 지켜봐야 되죠. 그럼 이 경락받은 자는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자, 경락받을 때 처음에 그 조사를 했을 때 인수받아야 될, 안고 가야 될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락받았나요? 그럼 억울할 거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억울한 거니까. 그래서 같은 제한물건끼리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한다고 할 때는 저당권 두 개 가지고 우열을 정하는 이런 기초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는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처분하는 거고, 이렇게 충돌했을 때 요조차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초라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고 올해도. 자, 갑이 자기 집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그 은행은 두 군데 돈 빌릴 수 있죠. 자,
정의 돈을 못 갚아서 정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저 세입자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정은 10월 1일 날짜의 저당이죠. 그런데 전세는 6월 1일이죠. 그럼 세입자가 넉 달이 빠르죠.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거. 그래서 그 주택에 있는 세입자가 그 주택이 경매가 되거나 팔렸을 때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빠른지 뒤에 있는지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경매 신청을 했는지는 상관없고 1번 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거 공부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지, 그 앞에 있는 기초가 나오던 시절은 3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자, 항상 이 세입자가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는 운명은 경매를 누가 했는지, 뒤에 채권자가 강제 경매했는지, 감주했다가 집행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는 내 날짜 다 챙겨 먹고 갑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앞에 건저당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있었죠. 그럼 나는 나중에 항상 원치 않게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자가 경매 신청했건 딴 자가 했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학 공식인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해야 되는 것은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중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1번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만 보라는 거예요. 1번 앞에 있으면 대항력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다. 1번 뒤에 있으면 대항력 소멸한다. 이 기준 하나만 탁 갖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자, 같은 제한 물건끼리 충돌했을 때는, 자, 세 번째는,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는 것을 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백날 외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 쓰고 1990년도에 1억을 빌려 쓰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갑은 친구인 A한테 85년도에 이미 5천만 원을 빌려 썼단 말이에요. 차용증을 하나 써놨습니다. 친구인 B한테 95년도에 5억을 빌려 쓰고 차용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집을 빚잔치해서 이 집을 6억 5천에만 팔 수 있다면 순세 어찌됐건 손해보는 자는 없죠. 이 주택이 6억 5천 아래로 가는 순간에는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돈 찾는 순서는 누가 빠르다? 네? 자, 제일 먼저 빌려준 자는 A, 제일 많은 액수를 빌려준 자는 B, 주택에 저당 잡은 자는 을이죠. 그럼 을이 제일 먼저 찾아간다. 이 차용증은 채권 아닙니까? 지금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뜻은 시간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 처음 듣나요? 처음 듣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은행에 돈 빌리러 갔죠.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이 주택이 얼마쯤 할 건지 가치평가하죠. 그런데 대출할 때 이렇게 물어보던가요? 과거에 돈 빌려준 적이 있는지, 앞으로 돈 빌려 쓸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안 묻던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그런 자가 과거에 있었던, 앞으로 생긴들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이길 수만 있다면 나는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누구한테는 얼마나 돈을 빌려줬는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빌려 쓸 계획인지 알아서 뭐해? 그 사람들한테 항상 내가 이긴다는데.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 우선한다는 글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럼 이제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채권은 시간적으로 빨라도 물건한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져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하고 채권이 시간 가지고 서로 싸움할 수 있다면 이거는 채권의 지위가 격상된 거죠. 그럼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나온 채권이 순수도 무시하고 제일 먼저 돈을 찾아먹는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 예외를 보자. 그 예외를 보기 전에 기초부터 하나. 자, 전세 산다는 소리 들어봤죠? 임대차 들어봤죠? 차이점은 무슨 차이입니까? 예? 강의하는 스타일은, 강의 스타일은요, 대한민국 강의 스타일은 다 따져봤자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물건이고. 강의하는 스타일은 딱 두 개예요. 뭐냐면, 수험생들 눈 별로 안 쳐다보고 그냥 앞에서 칠판에 쫙 적으면서 자기 할 말하고 쫙 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고, 저처럼 계속 사람들 눈 쳐다보면서 대화하듯이 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 대답 안 해주면 힘 빠져요, 저도.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앉아서 대답 착착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왜 대답을 안 하냐면 대한민국 그 민족성이 그래요. 왜? 대한민국 민족성이 알아도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알아도 나서는 걸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틀리면 틀릴 확률이 많은데 사실은 쪽팔리죠. 그래서 대답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틀리고 나서 얼토당토하는 4차원적인 대답을 해서 틀리면 옆에서 웃어 제끼고 난리 나죠. 그럼 집에 가서 뭔 생각합니까? 괜히 대답해가지고 그 문제 볼 때마다 생각나죠. 그 문제 안 잊어먹죠. 그 문제 안 잊어먹어. 왜? 그 쪽 다 팔린 문제거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틀리고 틀려야지 뭐 알머니요 말란 데 있어. 틀리니까 모르니까 배우러 온 것이고. 근데 하나 옆에 웃은 사람들 있죠. 그 내가 틀린 대답을 하면 옆에 누군가는 웃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웃었을까요? 모르고 웃었을까요? 다 모르고 웃어서 괜찮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 임대차와 전세는 차이. 자, 월세가 있다 없답니다. 그럼 사골세 보증금 없어도 돼. 월 30만원, 월 50만원, 월 800만원을 주고 들어가 있으면 임대차라. 보증금이 있든 없든. 그런데 3억이든 5억이든 목돈을 주고 들어가서 계약기간 동안 다른 돈이 안 들어가면 그게 전세다. 그래서 전세와 임대차는 오직 월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전세는, 그럼 이 전세는 물건이면 물건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남의 집에 전세 산다고 하면서 목돈을 주면서 월세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등기 안 된 전세,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 이렇게 부른다. 등기 안 되면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 그럼 대한민국에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관계는 세 개. 월세 주고 사느냐, 또는 등기해놓고 전세권 등기해놓고 사느냐, 전세는 전세인데 등기 안 해놓고 사느냐,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전세 이렇게 미등기 전세인데, 그럼 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월세가 있다고 했죠.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요 임대차 계약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을이 보증금 1억에 자, 월 100에 계약기간 2년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계약기간 2년 동안 사는 요 임대에서 사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왜 채권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이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죠. 계약을 하고 나면 아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채권행위고 남기지 않으면 물건행위라고 했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갑과 을은 24번을 더 만나야 돼. 월세 주기 위해서. 집에 고장나면 보일러 고치면 집주인 뛰어와야 돼. 고치주로. 그럼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남기고 있나요? 그럼 요 임차권은 채권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온다. 아까 요 채권에 관해서 잠시 이행의 문제 들었죠? 연결시키기 쉽나요? 쉽다고요? 그거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는 연결 못 시켜요.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연결시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생기는 권리가 채권인데, 이 집이 팔리면, 그 후에 팔리면 병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합니까? 그럼 병이 내 집에서 나고 나가면 얼른 나가야 돼. 나 들어간 지 석 달도 못 살았는데 관계없이 나가야 돼. 보증금은 그건 갑한테 받아가라.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했던 특정인한테 주장하는 권리지 세상 모든 사람한테 가는 권리가 아니니까 니하고 계약한 자 찾아갈 수 있죠. 그럼 얼른 갑이 망하면 얼른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망하면 세입자는 원치 않아도 같이 쫄딱 망했죠. 그게 대한민국 구조라, 기존에.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힘없는 세입자가 왜 집주인이 망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같이 망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세권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대한민국에 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임대차라는 말도 안 써요. 렌트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만들어져 놓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죠. 누가 우선합니까? 그럼 중간에 집주인 바뀌어도 신경 안 써도 돼. 어른. 자, 그런데 이런 전세권 등기는 세입자 혼자서 합니까?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집주인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야 되지 혼자가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기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기를 원하진 않겠죠. 이 등기에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전세가 등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듣는 겁니다. 협조 안 하거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전세의 90%는 요 채권적 전세, 힘도 없는 채권적 전세지 물건이 아니라. 등기가 안 돼서 채권이 되면 집주인 바뀌면 쫓겨납니다. 똑같이 전세금 다 떼입니다. 이렇게. 자, 이 전세권 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 자, 임차권을 등기를 해라. 채권이지만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건만큼 보여줄게. 그 말은 만약에 4월 1일 날 등기가 되면 그 뒤에 소유권 바뀌어도 이제 이긴다 전다. 이긴다는 거. 그럼 아까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등기를 맞춰 놓으면 물건만큼 보여준다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져서 이기는 채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전세권이 실패한 이유가 집주인이 등기에 협조 안 해서 실패했죠. 그럼 만약에 이 임차권 등기도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들어질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 거절할 수 없으면 등기소에 강제로 가야 되죠. 그래야 강력한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처음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뭐 등기 같은 거 나한테 요구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등기 요구하지 않는다는 세학세 도장 꽉 찍자. 이렇게 특약을 하면 세입자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는, 그래서 세입자는 쫓겨난다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준 제도는 다 실패했죠. 그런데 국가는 힘없는 세입자가 그렇게 불쌍하면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물건자만큼 보여주면 되지. 전세권 등기해라. 임차권 등기해라. 등기를 해야 보여준다고 등기에 집착하죠. 국가는 왜 힘없는 세입자가 등기를 해야 보호해 줄까요?
등기해야 보여준다고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지금. 자, 이 병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 집을 샀죠. 이 사람 돈을 주고 집을 산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럼 내가 이 집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내가 너하고 싸움하면 이긴다더라라고 하는 자가 나오면 병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이 집을 살 때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대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병도 보호하고 세입자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등기였다는 거예요. 실패했잖아. 그럼 이제 국가가 이런 제3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집주인 협조 없이 세입자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눈에 이 집에 나보다 권리가 앞서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보일 만큼 확실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 갖고 보호를 해주면 세입자도 보호되고 제3자도 보호되나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전입신고.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집주인 협조 없이 하죠. 이 집을 사고자 하는 누군가가 그 주택의 주민등록을 지분만 딱 떼도 나오죠. 얘 누구지 하고 물을 수 있죠. 그럼 전입신고 가지고 보호하면 안 되겠나? 민법은 전입신고 갖고 보호하는 법이 아니죠. 그럼 민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입신고 가지고 채권자를 물권자만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한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자, 기존의 전세권 제도나 등기된 임차권 제도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주인법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 그 제도가 실패하고 힘없는 세입자가 진짜 계속 원치 않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덩달아 쫓겨나는 사유가 나오니까 주인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100년이 지나서 100년 뒤에 한국의 1970년부터 2020년도에 한국 사회를 공부하는 누군가가 아니 이 시대에 50년 동안에 무슨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이런 법이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자꾸 바뀌었을까? 뭐 30번 30번 바뀌었잖아. 이런 걸 뒤에 알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자, 그 시대의 세입자는 살기 좋았겠다 힘들었겠다?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힘없는 세입자 보호해보려고 국가가 법을 몇 번씩 30번씩이나 바꾸고 앉아있었겠나? 한 개 가지고 잘 보호되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도 그 시대의 제도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이나요? 그게 우리가 국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도 그 시대에 어떤 제도가 나왔다는 걸 알면 그 시대의 삶이 이랬다는 게 추측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그럼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그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도자기 어디서 출토됐는지 공부했나요? 그거 안 외우면 맞고 했죠? 그거 왜 배웠나요? 뭐 운기 굴포리 뭐 상원 금원모루 뭐 해석고 배웠죠? 그거 왜 공부했나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도자기는 뭐 하는 겁니까? 용도가 왜 저장합니까? 네? 동물들 저장하는 거 봤나요? 동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오늘 먹고 내일 배고프면 내일 사냥을 또 해야 돼. 저장을 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와서 사냥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어제 저장해 놓은 것 가지고 오늘을 살겠다는 거죠. 그 말은 내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은 오늘만 삽니다. 동물은 내일을 살지 않아요. 오늘만 살아간다. 그런데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 그 종교를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동물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도자기라는 거예요. 도자기가 출토되면 이제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겠네. 내일을 생각하겠네. 저장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에도 도자기가 출토된 거 보니까 동물들이 살았던 건 아니네. 적어도 인류가 살았네. 문명이 출발했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중학교 때 누가 내한테
국사 공부 이렇게 해줬더라면 나 지금 다른 인생 살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냥 도자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여기서 이 다 깨진 도자기가 철토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외워야 되는지를 모른 채 외우니까 공부에 흥미가 붙을 수가 없죠.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거. 왜 그렇게 되는지가 먼저 선행돼야 그 결과가 오래가고 되는 거지. 결과만 내리 외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제한물권이 우선하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시대의 제도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연려가 태어나면요 그 집안에 연려가 태어나면 과거시험 1차 면접이다. 진사과 생원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단 10필 날라가고 뭐 쌀 2섬 날라가고 하여튼 연려 하나 태어나면 집안에 엄청나게 국가에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볼까요? 그 시대에 연려가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자, 우리 추측해보죠. 네? 없었어. 얼마나 연려가 귀했으면 한 집안에 연려 하나만 나타나면 온 국가가 나서가지고 온 동네방네 광고를 해줬죠. 그건 앞집도 열려고 뒷집 가보도 열려고 다 열려면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살지 않아도 우리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개방적인 사회였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 인프라가 없어. 몰카 있나요? 몰카 없죠? CCTV 없죠? 전기 없죠? 그럼 물레방앗간 안 가도 돼. 밀밭에 풀 끄지면 다 나. 그러니까 훨씬 더 개방적이었어. 그래서 그 단일민족 하는데 잘 따져보면 단일민족도 아닐 뿐더러 그 나는 뭐 무슨 이씨의 뭐 32대 소위라는데 잘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어. 잘 따지면. 자, 이 권리의 우열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쉬었다가 더 보러 갑니다.